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한동안 제가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거는 지금처럼 도덕적인 문제거나 이런 문제보다도 경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청와대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전광판 그런 것도 이제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거 어디다 써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경제 잡겠다. 굉장한 의지를 불태웠었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뜻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폭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은 상가가 지금 정상적인 곳이 없고 가장 핵심적인 상권 같은 경우도 다 엉망진창인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화자찬을 계속합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이 어떤 식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피해가 서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인사들, 김연아 씨와 같은 굉장한 유명 인사들도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먼저 자영업자들의 상황부터 좀 보시죠.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기 전 2017년도 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공신률은 떨어졌습니다. 장사가 그래도 좀 잘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난 뒤에 2017년도부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공신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성향은 주요 상권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권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신률이 10%가 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강남대로는 심지어 16% 정도까지 된 상태입니다. 진보 좌파들은 항상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가지고 경제를 제대로 못 살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공신률이 계속해가지고 높아지고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거는 전부 다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식의 인식 구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어떤 얘기만 합니까? 2020년 8월 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막 보이면서 올해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위를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를 한 게 지금 2020년도 8월 달입니다. 2020년 8월이면 언젠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한참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을 그 당시,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저때 당시에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일까요? 보시게 되면 2020년 성장률 전망을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0.8%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적다는 거죠. OECD뿐만 아니라 IMF도 비슷한 예측을 했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IMF가 공개했다라고 하는 저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획재정부의 그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사용한 저 자료, IMF가 공개한 저 자료는 2020년도에 공개가 된 게 아니라 2021년도 1월 달에 공개가 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이 2021년도 1월 달에 IMF가 경제 성장 예측치를 발표를 했으면은 2020년도 뿐만 아니라 2021년도, 2022년도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2020년도 말과 2021년도 1월 달에 경제성장 예측치를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못하거나 조금 비슷한 정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공개가 된 IMF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2021년도 4월 달인데요. 전 세계적인 성장 예측치가 6%인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3.6%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계속 가공하고 현실을 계속 조작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식으로 가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저 말은 사실일까요? OECD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유세 비중이 정말로 작을까요? 자,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0.87%로 OECD 평균 아래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저 얘기만 들으면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OECD 중에서 대한민국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6위, 17위 정도로 그렇게까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부동산 세금을 낸다. 보유세만 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증여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거래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 한 가지만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동산세를 다 따졌을 때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일단 거래세를 우리가 따지게 되면은요.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다 합치게 된다면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놀랍게도 한국은 3.9%고 영국 4.3%에 비해서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만 따졌을 때 OECD 중에서 16위, 17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게 현재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만큼 지금 한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거예요?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거와 같은 입장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딱 떼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속이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세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딱 떼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넣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뭐겠습니까? 과세 자료로 쓰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아니면 월세 30만 원을 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 30만 원 넘는다. 사실상 전부 다 아닙니까? 모든 상가가 월세 30만 원 다 넘죠. 웬만하면은 그 상가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가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야, 이것만 신고하면은 뭐 부가가치세 같은 거 붙고 뭐 여러 가지 붙고 뭐 귀찮아지니까 그냥 내가 월세 조금 깎아줄게요. 대신 신고하지 맙시다. 그런 식으로 상호 협의하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30만 원 넘는 걸 의무적으로 다 신고하게끔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월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를 얼마로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것이냐, 그거는 그냥 철저하게 사적 영역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그냥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저거를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에요. 특히 어떤 시기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힘든 시기에 저런 거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인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월세 지원을 해드리겠다. 세금을 통해가지고 월세 지원을 하겠다. 무슨 뭐 보증금 지원하겠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정작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최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인천 연수구의 송도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2019년도의 모습인데 이미 2019년도부터 어땠냐? 계속해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임대 매매가 넘쳤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2021년도에 저 사진을 찍었던 기자들이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았나 봅니다. 2021년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김연아도 쪽박을 찬 커넬워크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2019년도나 2021년도나 계속 해가지고 지금 다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김연아 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대출을 꺼가지고 30억 원 정도의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최소 지금 3년 동안 최소 3년이겠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공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런 또 부동산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겠다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30만 원 월세가 넘게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결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월세가 인상이 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또 퍼다 날릴 거예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